18세 신혼부부가 하루의 일탈을 꿈꾸며 한겨울의 동굴로 향한다. 그 동굴의 이름은 새로운 강의 동굴. 부부는 그 이름처럼 새로운 시작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이곳에서 끝날 것이다. 버지니아주 자일스 카운티의 뉴 리버 케이브는 겨울철 동굴 탐험가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다. 수직 로프 장비가 필요 없는 동굴로 분류되어 초보자들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굴 내부 온도는 연중 섭씨 12도로 일정해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겨울 외부 기온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온도차가 만드는 자연현상이 바로 동굴 입구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다. 따뜻한 동굴 내부 공기가 차가운 외부 공기와 만나면서 생기는 대류 현상으로 겨울철에는 특히 뚜렷하게 관찰된다. 동굴학회 회원들은 이를 동굴의 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뉴 리버 케이브의 지질 구조는 석회암층이 지하수에 의해 용식되면서 형성된 전형적인 카르스트 지형이다. 내부엔 넓은 통로와 좁은 통로가 교대로 나타나며 그 중에서도 블로우홀이라 불리는 구간이 가장 특징적이다. 저 구간은 폭 1.5m, 높이 2m의 좁은 수직 통로로 공기 흐름이 강해 이런 이름이 붙었다. 1980년 당시 동굴 탐험가들이 사용하는 주요 조명 장비는 카바이드 램프였다. 칼슘 카바이드와 물의 화학 반응으로 아세틸렌 가스를 생성해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2시간의 연속 조명이 가능했다.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 램프는 튼튼하고 신뢰할 만했지만 바람에는 취약했다. 당시에도 전기 헤드램프가 존재했지만 가격이 약 250달러 선으로 당시 물가를 고려하면 상당히 비싼 편이었다. 또한 운용하기 위해선 무거운 3kg 정도의 배터리를 별도로 휴대해야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동굴 탐험가들에게 카바이드 램프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이었다. 다만 카바이드 램프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강한 바람이나 충격에 쉽게 불꽃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카바이드 램프가 꺼지면 동굴은 완전한 어둠에 잠긴다. 지하 깊은 곳에서는 햇빛이 전혀 닿지 않기 때문에 인공 조명 없이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예비 카바이드와 점화 도구를 항상 준비하는 것이 기본 안전 수칙이었다. 뉴 리버 케이브에는 작은 갈색 박쥐들이 서식한다. 이들은 매년 가을부터 동굴 깊숙한 곳에서 겨울잠을 잔다. 동면 중인 박쥐는 체온을 낮추고 신진대사를 극도로 줄여 에너지를 절약한다. 1월은 동면의 절정기로 평상시라면 박쥐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때로는 기압 변화나 온도 변동으로 인해 동면 중인 박쥐들이 깨어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동굴 탐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곤 했으며 박쥐떼의 이동은 때때로 동굴 탐험가들을 당황시켜 램프를 꺼지게 만들기도 하였다. 1980년 1월 18일 오후 5시 40분 로리 셔벡과 남편 숀 셔벡을 포함한 5명의 탐험대가 뉴 리버 케이브 앞에 도착한다. 이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동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야영을 할 계획이었다. 로리 셔벡은 결혼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은 신부였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그녀는 생물학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동굴 생태계에 대한 호기심이 강했다. 작은 체구에 활발한 성격을 가진 로리는 동굴 탐험 같은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숀 셔벡은 로리보다 한 살 많은 남편으로 고등학교 동창이던 두 사람은 졸업 직후 결혼했다. 숀은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실용적이고 꼼꼼한 성격으로 탐험 장비 관리를 맡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모험심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편이었지만 때로는 그녀의 대담함이 걱정되기도 했다. 두 사람에게 이번 동굴 탐험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신혼여행을 제대로 가지 못했던 그들은 이번 1박 2일 야영을 작은 신혼여행이라고 부르며 기대하고 있었다. 로리는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건 평생 기억에 남을 거야 라고 흥분해서 말했다. 동굴 입구에서 몇 마리의 박쥐가 날아다니는 것이 목격되었다. 1월 중순치고는 다소 이례적인 현상이었지만 탐험대는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경험 많은 팀장은 기압이 변해서 몇 마리 깨어난 것 같다. 별일 아니다 라고 말했다. 동굴 입구 주변에는 박쥐 배설물이 평소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탐험대는 이미 장비를 모두 준비했고 일정을 변경하고 싶지 않았다. 겨울철엔 이런 일이 종종 있다며 계획을 속행했다. 카바이드 램프에 불을 붙이고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외부 기온 영하 10도에서 동굴 내부 12도로 들어오니 확실히 따뜻했다. 22도의 온도차가 만드는 대류로 동굴 입구에서는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동굴 내부로 들어갈수록 구조가 복잡해졌다. 넓은 홀에서 좁은 통로로
다시 넓은 공간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바닥은 석회암이 용식되면서 생긴 점토층으로 덮여있어 미끄러웠다. 이곳저곳에서 박쥐들이 목격되었다. 평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탐험대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요즘 날씨가 불안정해서 그런가 보다며 계속 전진했다. 벽면에 매달린 박쥐들이 고개를 돌려 탐험대를 바라보기도 했다. 보통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할 시기인데 의외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직접적인 위험은 없어 보였다. 탐험대는 목표 지점까지 가는 데만 집중했다. 야영지로 예정한 곳은 블로우홀 구간을 지나야 도달할 수 있었다. 블로우홀은 직역하면 바람구멍 또는 바람이 세게 불어나오는 구멍이라는 뜻인데 1950년대 버지니아 뉴리버 케이블을 처음으로 발견한 동굴 탐험가들이 이 통로를 통과할 때 입구에 머리를 들이미는 순간 얼굴을 때리는 강한 바람을 경험했다. 탐험 일지에는 겨우 통과할 것 같은 좁은 틈새에서 헤어드라이어 같은 돌풍이 나온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하여 바람구멍이라는 영어식 별칭 블로우홀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붙었고 이후 정식 도면에도 그대로 채택되어 해당 통로의 이름이 블로우홀이라고 붙여졌다. 이 구간은 뉴리버 케이브에서 가장 특징적인 구간이다. 넓은 홀에서 갑자기 좁아지는 통로로 공기 흐름이 강해 바람 소리가 난다. 이 구간에 접근하자 박쥐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여러 마리가 좁은 통로를 통과해 동굴 깊은 곳에서 입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날갯짓 소리와 초음파가 통로에서 반영되면서 독특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탐험대는 이 현상을 흥미롭게 관찰했다. 박쥐들이 뭔가 바쁘네 라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겨울철 박쥐 활동을 직접 관찰할 기회는 흔하지 않았다. 대부분은 동면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박쥐들이 이 시기에 날아다니는 것은 이상한 광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압 변화로 인한 일시적 각성 정도로 생각했다. 그들은 동굴에서 계속 이동하여 마침내 600m 이상을 주파하여 블로우홀에 도착했다. 블로우홀 구간의 바닥은 특히 미끄러웠다. 오랫동안 박쥐의 똥물이 흘러내리면서 점토층이 더욱 두껍게 형성되어 있었다. 습기까지 더해져 마치 비누칠한 것처럼 미끄러웠다. 탐험대는 조심스럽게 한 명씩 통과하기로 했다. 로리가 블로우홀 구간을 먼저 통과하기로 하였다. 좁은 통로 안에서 박쥐 몇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지만 그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박쥐가 인간을 쉽게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직 통로를 올라가기 시작한다. 바닥은 진흙처럼 미끄러운 점토층이었다. 로리는 벽에 손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2m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이였기에 그녀가 금방 통과하려는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발밑의 점토층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잃었다. 벽에 짚은 손도 젖은 석회암에서 미끄러져 지탱력을 잃었다. 로리의 몸이 순간적으로 아래로 기울며 떨어지려 한다. 떨어진다 해도 낙하거리는 최대 2m였다.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을 높이였다. 문제는 착지점이었다. 오랜 세월 물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석회암 돌출부들이 통로 바로 아래에서 날카로운 칼날처럼 솟아있었던 것이다. 양발로 지탱하던 로리의 몸이 다리를 벌린 채로 떨어지면서 다리 사이와 바위의 가장 날카로운 돌출부가 충돌했다. 체중 전체가 몇 제곱 센티미터의 좁은 면적에 집중되면서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다. 그녀의 하복부와 회음부에 심각한 외상이 발생했다.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도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절망적인 손상이었다. 고통의 비명이 동굴을 가득 채웠다. 석회암 벽면이 소리를 반사시켜 마치 동굴 전체가 울부짖는 것 같았다. 남편과 친구들은 즉시 달려와 로리의 상태를 확인했다. 출혈이 심각했고 의식은 있었지만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미끄러운 점토층과 날카로운 바위 그리고 불운한 착지 자세, 위로 솟아있는 종유석은 석회암 동굴의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며 그 안에 석회 성분이 침전되어 만들어지는 고드름 모양의 암석이다. 이러한 암석은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돼 자연스럽게만 느껴져 탐험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다. 결국 위험으로 인지하지 못한 자연의 조각품이 가장 잔혹한 함정이 된 것이었다. 동행자들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로리의 젖은 옷을 벗긴 다음 마른 침낭으로 감싸 체온을 유지시켰다. 동굴 내부 습도가 높아 체온 손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지혈을 위해 거즈와 붕대를 사용했지만 출혈을 완전히 멈추기는 어려웠다. 골반 내부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이 의심되었다.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이 절실했다. 구조 요청을 위해 한 명이 동굴 밖으로 향했다.
1980년 당시 휴대전화는 없었고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까지 가야 했다. 결국 지역 구조대에 연락해 동굴 구조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2시간이 걸릴 예정이었다. 그동안 로리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동행자들은 교대로 로리 곁을 지키며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녀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저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만이 그녀가 입 밖으로 내뱉는 전부였다. 자일스 카운티 구조대에서 총 25명의 구조대원이 출동했다. 경험 많은 동굴 구조 전문가들이었지만 1980년대 당시 장비는 지금에 비해 원시적이었다. 들것과 밧줄 그리고 인력에만 의존해야 했다. 또한 구조 작업 내내 박쥐들이 주변을 날아다녔다. 기압 변화로 깨어난 박쥐들이 아직도 새로운 잠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은 이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박쥐보다는 환자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 카바이드 램프의 불빛이 좁은 통로를 비추는 가운데 구조 작업이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구조 작업은 총 9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새벽 7시 마침내 로리가 동굴 밖으로 나왔다. 9시간의 사투 끝에 얻은 결과였다. 대기하고 있던 앰뷸런스가 즉시 인근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는 골반 내 손상과 뇌출혈에 대한 치료가 즉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수술과 수혈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의료진들은 로리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수주간의 치료 뒤 로리는 퇴원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동굴에서 나온 직후부터 박쥐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며칠 후 동굴을 다시 방문한 사람들은 박쥐들이 다시 조용히 겨울잠에 빠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동굴의 박쥐들은 이들에게 경고를 준 것이 아니었을까?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초음파로. 이후로도 뉴리버 케이브는 여전히 탐험가들을 맞이하고 있다. 박쥐들도 여전히 겨울마다 그곳에서 잠을 잔다. 그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일부 탐험가들에게 불안감을 주지만 대부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 미끄러운 점토층과 날카로운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다음 실수를 기다리며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